은 총선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가 있는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총선과 관련해서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네, 요즘 코로나19가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기존에 비해서 선거 이슈라든가 인물들이 모두 묻히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평균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50%에서 60%인데 네.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 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다는 게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저하될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과의 그 접촉이 비대면 접촉으로 가면서 SNS 온라인 중심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네. 온라인 선거운동은 아직도 노년층에게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네. 실제 이분들이 또 투표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투표율이 낮아지고 깜깜이 선거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비대면 선거운동이 선거 판세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거겠네요. 일단 깜깜이 선거가 더해지기 때문에 네. 좋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거대 양당 중심으로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소수 정당이라든가 정치 신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네. 반면에 이제 크게 보면 항상 총선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는 집권 여당이 불리한 선거였어요. 그런데 네. 저희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대한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해도 야당에서 아니다 그럴 건데 전 세계에 인정하는 방역 체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집권 후반기에 그 경제 문제라든가 네. 정권 심판론들이 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네. 네. 한편 각 당에서는 이 초반 판세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모두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 판세로 보면 이변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 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바람이 불고 전체가 꺾이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4년 전에는 전체가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불 확률이 있고 대신 이제 전남의 경우는 바람이 불어도 보통 두세 군데 많으면 적게는 한 군데 이상은 인물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 임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와는 다르게 시군 단위에서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납니다. 네. 굳이 이제 강주 전남의 몇 군데를 이야기한다면 강주 같은 경우는 북구갑이라든가 네. 동남갑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순천 쪼개기 논란으로 논란이 됐던 순천 강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그리고 목포시 이 네 군데 정도가 약간의 좀 오차범위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 조금은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여겨볼 만한 지역구의 후보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제 비례대표 정당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35개. 투표용지만 해도 지금 48cm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유권자들은 너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별력이 일단 떨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기존 투표와 똑같습니다. 1인 2표제인데 한 표는 자신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고 다른 한 표는 정당 투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비례 투표용지에 1, 2번이 비어있고 3번, 4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염두를 해주시고 제가 어느 정당을 찍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네, 달라진 풍경인데 그러나 기존처럼 1인 2표제다. 그리고 정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분별력이 떨어지고 이슈라든가 공약, 정책들이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그 비례정당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당 이름을 가지고 나온 비슷한 또 이름들도 있어가지고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위성정당, 자매정당, 네. 뭐 되돌이정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혼란이 커질수록 각 당 또는 후보의 정책 비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공약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각 당별로 좀 짚어주시죠. 네. 강주 전남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AI, 인공지능 집적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네. 그리고 한전공대 개교를 마무리 짓겠다 이런 네. 거고요. 민생당 같은 경우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그리고 환경 일자리 100만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정의당의 경우는 이제 순천과 목포에 의학대학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민중당의 경우는 자산 재분배를 강주 전남부터 시작하겠다. 자산 재분배. 네. 이게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자산이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네. 이걸 재분배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공약으로 나온 것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네. 할까요? 먼저 AI부터 좀 짚어볼까요? AI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해 1월에 이미 우리 정부에서 에타 면제,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은 거고 현재 첨단인가요? 첨단 3지구의 개발 제한국이 또 풀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는 전남의 한전공대. 네. 한전공대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중국의 중관촌 그리고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네. 여기는 이제 유럽의 IT밸리예요. 그리고 중국의 중관촌은 하루에도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창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로 나주에 한전공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우리 시도민의 요문이고 네.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이 학교를 축소시키는 거죠. 지금은 대학이 구조조정하고 인구도 감소하는데 그리고 왜 나주에 이렇게 지금 자꾸 네.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 강주 전남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라든가 한전공대가 좀 들어서면 네. 이후에 강주 전남의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중국의 중관촌, 프랑스의 모델, 소피 앙티폴리스 모델이 전 정치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 하나지 않습니까? 네. 이 분야를 학교와 기업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산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이걸 학교로 축소하려는 정치권, 일부 야당의 정치권에 맞서 정말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는 의욕적으로 지금 실천이 됐었던 광주형 일자리가 약간 좀 오늘 그 한국노총이 네. 광주형 일자리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한국노총과 현대의 가장 그 괴리가 뭐였냐면 노동이사제를 받아달라는 거였고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협약서에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노사 책임 경영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대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였고 강주시는 노동계와 현대차의 양쪽에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오늘 한국노총이 오나청 관계라든가 노동이사제 문제 이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순탄하게 지금 가고 있지 네. 않습니다. 또 하나는 동부권과 서부권 전남 얘기인데 네, 네. 이곳에 대학교에 이제 의대 유치하는 문제가 해묵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논란이 됐어요. 왜 그런 건가요? 당초 그 목포대, 네. 목포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렇죠. 의학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전남 그 공약 중에 동부권에서 의학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순천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원희 후보가 그 자리에 물론 가고 싶어 한 건 아니죠. 10여 개의 후보들이 다 모여서 출정식을 했는데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동부권 의학대학 유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에서는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정의당이라든가 민생당이라든가 목포 쪽의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문했던 의학대학 유치를 갑자기 동부권에서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느냐.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강주 전남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이
서부권과 동부권은 아니어서 의학대학을 유치하겠다. 지금 정의당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다 순천과 목포에 의학대학을 유치하자 이 공약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충분한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수록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후보 공약을 일단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후보자 통계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지역 체크하고 지역구를 체크하면 후보자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은 나이부터 학력, 경력, 정가, 재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후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 유권자 통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일상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선거잖아요. 저희가 정말 그 정치인 한 명 잘못 뽑아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고 한탄을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좀 정보도 좀 찾고 내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온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그래서 앞으로의 4년이 정말 우리가 정치인들을 요구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